시댁에는 시어머니 한 분만 계셨어요. 남편이 호주로 일하러 간 후 저는 친정엄마와 6명의 여동생들을 시댁으로 불러 함께 살게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집안일을 모두 시켰고 남편의 월급을 함부로 낭비하며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셔도 약을 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장에 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집에 도착한다고 했죠. 저는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도착해 있었고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심하게 때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외면하려 했지만 결국 마주하게 된 우리 가족의 진짜 얼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건 엄마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지만 나는 어린 마음에 마음속에 질문이 가득했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어린 나이에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법이었다. 우리는 오래된 골목의 허름한 셋방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도 없었고 삼촌이나 친척과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엄마와 아빠는 결혼하면서 모든 가족 관계를 끊었다고 했다. 내가 처음 세상을 인식했을 때 우리 가족은 세 식구뿐이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수가 줄어 있었고 그러나 삶이라는 건 참 묘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도 계속 흘러가곤 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엄마는 다시 공장에 나가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셨다. 막내 여동생은 이제 겨우 돌을 넘겼고 생활비는 날이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었다. 엄마는 망설이다가 결국 막내를 업고 다시 공장으로 나가셨다. 나는 장녀였기에 아빠와 엄마가 없는 낮 시간 동안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동생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나는 부엌과 거실을 정리하고 엄마가 오기 전에 해두어야 할 일들을 조용히 해나갔다. 엄마는 저녁이 되면 지친 얼굴로 돌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둘러보시곤 하셨다. 밥은 먹었니?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엄마는 고요한 미소로 나를 토닥이시고는 막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누워 계셨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우리 집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냉장고였다. 그 다음엔 작은 TV, 그리고 전기밥솥과 세탁기까지. 아빠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모든 것은 엄마의 월급 덕분이었다. 엄마는 새로운 한복도 사고 아이들에게는 새 신발과 옷을 사주셨다. 때로는 한과를 사오시기도 했다. 작은 브라운관 TV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마치 명절이 찾아온 듯 설렘에 들떴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어느새 익숙했던 하루의 흐름은 조금씩 무너져갔다. 예전엔 내가 엄마가 오기 전에 모두 맞춰 놓았던 집안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미뤄지기 시작했다. 설거지가 아침까지 쌓여있고 방은 정리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갔다. 삶은 점점 더 편해지고 있었지만 그 편리함은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과 피로를 안겨주었다. 엄마는 이제 꽤 좋은 월급을 받고 계셨지만 그만큼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계셨다. 저녁을 드신 후엔 조용히 TV 앞에 앉아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는 엄마의 뒷모습이 어쩐지 너무 외로워 보였다. 엄마의 모습은 그날따라 달라 보였다. 예전엔 평범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고급 가방을 들고 굽 높은 구두를 신으시며 출근하셨다. 정갈하게 차려입고 나서는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아빠는 예전처럼 말이 없으셨다.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들고 소파에 앉아 눈만 내리깔고 계셨다. 말은 없지만 그 눈빛 속엔 묻지 못한 질문들이 가득했다. TV는 늘 켜져 있었고 리모컨은 아빠 손에 있었지만 화면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의 뉴스도 드라마도 대사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걸.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갔다. 화장대엔 낯선 향수병이 놓이기 시작했고 립스틱 색깔도 점점 진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집 앞 골목에 낯선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엄마가 회사 차량에서 내리셨다. 혼자도 아니었다. 운전기사와 나직지 않은 남성 한 명이 동행했다. 우리는 현관 앞에서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고 그 남자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차 한 잔은 다음에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 장면을 아빠도 창문 너머로 보고 계셨던 것 같다. 그날 저녁 아빠는 식탁에 앉아 계시면서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엄마가 말을 걸자 드디어 입을 열었다. 요즘 당신 좀 달라졌어. 엄마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뭘 그리 예민하게 굴어? 집 살림 잘 돌아가잖아. 좋은 일 아냐? 하지만 아빠는 눈을 내리깔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당신이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줬으면 해.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가 어린애야. 뭘 그렇게 참견이 많아. 그 말에 아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셨다.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아빠의 기분은 눈에 보이게 가라앉아 있었다. 출근하시면서도 말 한마디 없으셨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있었다. 나는 우연히 마당 쪽 방문에 서 있다가 아빠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다. 요즘 우리 아내가 회사 사장하고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보너스, 선물, 데려다주는 차량 뭐가 그리 많아. 솔직히 의심이 가.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몸은 굳어 있었지만 귀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아빠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고통을 토로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그날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두자. 이제 그만 일 그만둬. 너 그 회사 그만두는 게 좋겠어. 아빠가 조용히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엄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그 말에 아빠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변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다 보여. 너랑 그 사장 상 받은 거며 선물 받은 거며 나 바보 아니야.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내가 이 집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그 월급으로 뭘 했어요? 다 내 월급으로 산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나를 의심해요? 아빠는 결국 주먹으로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나는 남자야. 우리 집안 체면이 먼저야. 근데 지금 그게 다 무너지고 있어. 그날 밤 거실은 폭풍 같았다. 문을 닫은 채 싸우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나왔다. 나는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척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볼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그런데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내게 말하셨다. 오늘 좀 늦게 들어올 거야. 너희들 알아서 잘 있어. 그날 우리는 조용히 학교에 갔다. 저녁 무렵 아빠는 집에 없었다. 밤이 깊었지만 그날따라 오시지 않았다. 엄마는 묵묵히 TV 앞에 앉아 있었고 우리도 아무 말 못했다. 뭔가가 터질 듯 팽팽한 정적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아빠가 들어오셨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셔츠는 찢겨져 있었고 얼굴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팔엔 붕대까지 감겨 있었다. 우린 달려 나가 아빠 하고 외쳤지만 그 순간 느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나 피곤함이 아니었다. 집 안가득 퍼져 있는 무거운 공기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묵의 독. 그날 이후 난 알게 되었다. 상처는 밖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집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기도 한다는 걸. 그날 이후 아빠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다시 거실로 나와 앉으셨다.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도 회사 나가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 천천히 시선을 들어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 나는 내일도, 아니 오늘도 일하러 갈 거야. 당신 허락 없이도.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은 낯설 정도로 강했고 나는 그 안에 냉정함과 분노가 뒤섞인 독 같은 기운을 느꼈다. 아빠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모두 잠든 듯 보였지만
나는 끝내 눈을 감지 못했다. 자꾸만 생각이 맴돌았다. 정말 이혼을 하게 될까? 혹시 엄마가 더 큰 결정을 내려버릴까? 우리 가족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처럼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셨다. 검정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입술엔 선명한 립스틱, 막내 여동생을 안고 달래는 손길이 능숙했다.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신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나도 언니로서 아침 준비를 마치고 학교에 갔다. 그렇게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갔다. 그런데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엄마가 집에 없었다. 나는 안방부터 부엌, 마당 구석구석을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엄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동생이 물었다. 언니, 엄마 어디 가셨어?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금방 오실 거야. 아마 근처 마트 다녀오셨을지도 몰라.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기운이 짙게 깔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는 저물고 밤이 찾아왔다. 그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밤늦게 현관문이 열렸고 엄마가 조용히 들어오셨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고 얼굴에는 어딘가 낯선 침묵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요? 엄마는 눈길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성인인데 알아서 오시겠지. 그 말투는 왠지 아는 걸 감추려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속엔 불길한 예감이 들끓었다. 그날 밤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소식은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가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갈게요. 알고 보니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을 보며 멍하니 걷고 있을 때 차에 치였다고 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순간 그는 뭔가에 정신이 팔린 듯 했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지만 울음 속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장례 준비가 분주히 진행되었다. 너무 갑작스럽고 허망해서 우리는 그 일이 현실인지조차 믿기 어려웠다. 어제까지 같이 식탁에 앉아있던 아빠가 오늘은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다니 숨막히는 슬픔이었다. 그 일이 있고 사흘째 되는 날 엄마는 다시 출근 준비를 시작하셨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엄마, 지금은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내 말을 자르며 단호히 말했다. 이런 소리 들을 시간 없어. 돈 벌어야 해. 그 말에 우리 모두 말문이 막혔다. 아빠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 안구석구석엔 아직도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엄마는 마치 그 모든 걸 지워내려는 듯했다. 그 후로 엄마는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러 나가셨고 새로운 옷과 고운 화장을 하고 돌아오셨다. 표정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이웃 아줌마들은 조심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말 혼자 사는 여자의 분위기네. 근데 저렇게 빨리 털고 일어나는 것도 신기하다니까. 나는 엄마의 그 변화가 무섭기도 하고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빠가 떠나시고 단지 한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집 전체의 중심이 무너져버린 느낌이었다. 슬픔이라는 단어조차 우리 집에서는 입에 오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지금은 아직 삼가할 때 아니에요? 엄마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피곤한 듯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말했다. 그런 얘기엔 귀 기울이지 마. 다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낮 시간에도 공장 사람들이 집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누군가 수정과를 들고 오고 어떤 날은 아이들 간식이라며 한과나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의 방문이라 생각했지만 그중 몇몇은 두세 시간씩 앉아 있다가 갔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마당 안쪽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데 방 안에서는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곤 했다. 어느 날 나는 방을 지나가다가 엄마와 자주 마주치는 한 남자가 엄마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았다. 사진을 넘기며 웃고 있었고 엄마는 그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대듯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엄마는 재빨리 커튼을 닫아버렸다. 그날 저녁 엄마는 우리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저녁엔 일찍 자도록 해. 손님들 오실 땐 집도 단정하게 보여야 하니까.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엄마, 요즘 손님들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내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선 어쩌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어. 나는 그 말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의 말투에는 어떤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무렵부터 이웃 아주머니들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평소 엄마의 식사를 도와주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했다. 얘야, 애들이 이제 다 커가잖니. 집안 분위기도 좀 조심해야 해. 동네 입이라는 게 무섭단다. 엄마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말했다. 말 조심은 본인이 하셔야죠. 우리 집에 누굴 초대하든 그건 제 자유예요. 그날 이후로 그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공장 사장이 우리 동네로 직접 엄마를 데리러 오는 날도 있었다. 그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며 엄마를 과장님이라 부르며 공손하게 인사했고 두 사람은 거리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작고 하얀 봉투를 엄마 손에 건넸다. 그날 밤 엄마는 우리를 모두 불러 앉혀 말하셨다. 이 동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는 이사 가야 해. 공장 사장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셨어. 그 말과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고 짐을 싣고 우리는 낯선 동네로 이사를 떠났다. 그 새 집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다. 방이 2개였고 마당도 널찍했으며 욕실은 따뜻한 물도 잘 나왔다.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대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하셨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긴 이제 우리만의 집이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 다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엄마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싸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의 울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동생이 물었다. 언니, 엄마 말한 아빠가 사라진 게 아니라 치워졌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대신 주제를 돌려버렸다. 지금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이해시키긴 너무 이른 일이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훨씬 넓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엔 이상한 불안감이 맴돌았다. 낯선 남자들이 출입할 때마다 문은 닫혔고 우리는 방구석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들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 온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부터 엄마와 공장 사장님, 비현 이사님의 관계는 더 자주, 더 가까워졌다. 그가 올 때마다 문이 닫혔고 엄마는 우리에게 말했다. 이사님 오셨으니까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마. 점점 우리는 눈치로 모든 것을 느끼게 되었다. 엄마와 이사님 사이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도 감출 이유도 없는 듯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거실에 새 소파가 놓여 있었다. 벽엔 그림이 걸렸고 부엌엔 반짝이는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묻자 엄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비현 이사님이 준 거야. 우리 애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며칠 뒤엔 이런 말도 하셨다. 라미야, 이사님이 너 컴퓨터 학원 다니게 해주신대. 요즘 세상은 컴퓨터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준 선물과 관심이 엄마뿐 아니라 이제 우리까지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다. 엄마는 일찍 퇴근해 있었고 나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때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당당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세련된 차림새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그녀는 다짜고짜 말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당신 그 사람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런데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 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전 다 알아요. 엄마는 당황한 듯 손을 들어 말렸다. 진정하시죠. 저는 그분의 직원일 뿐입니다.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요.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요. 당신 집에 들락날락한 것도 다 알아요. 이제 공장은 물론이고 어디서든 일 못하게 해줄게요.
여자는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집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날 이후 이사님에게선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메시지도 변명도 없었다. 엄마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마당에 앉아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곤 했다. 누군가 와서 다 오해였어요라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듯이. 공장에서 잘린 뒤 며칠간 엄마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엄마는 묵직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퇴근하면 지친 얼굴로 돌아오시곤 했지만 가방 안에는 늘 무언가 작고 사소한 걸 들고 계셨다. 작은 과자 한 봉지, 오래된 잡지, 혹은 저렴한 립스틱 하나. 아마도 그건 우리보다 엄마 자신에게 필요한 위로였는지도 모른다. 가끔은 아이스크림, 가끔은 김밥이나 핸드크림. 엄마는 여전히 지친 얼굴로 귀가하셨지만 손에는 꼭 무언가 작은 걸 들고 오셨다. 우리는 점점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엔 뭔가 다른 공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번엔 얼굴들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엄마가 운영하던 수공예의 옷가게를 찾는 손님들 중 몇몇은 엄마를 가게 앞까지 데려다 주더니 나중엔 집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응대하시던 엄마도 어느 순간 그 조심성이 사라졌다. 어느 날 유난히 수다스러운 남자 한 명이 엄마와 함께 집에 들어왔다. 소파에 느긋하게 기대어 앉더니 내가 차를 가져다 주자 농담처럼 말했다. 오랜만에 보네. 이젠 거의 친구 같아졌네? 엄마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다들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가족이고 뭐고 옛말이에요. 나는 주방에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벽을 뚫고 내 귀로 또렷이 들어왔다. 익숙해져가는 말투, 가벼워지는 선,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집이라는 공간의 경계선. 그 무렵 나는 대학에 막 입학한 새내기였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동시에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엄마처럼 옷을 입는 친구들, 당당하게 걷는 언니들, 자유로워 보이는 그 세계. 내가 속한 과에서 가장 먼저 친구가 된 건 이마와 손이었다. 두 사람은 나보다 훨씬 먼저 그 자유를 즐기고 있었고 그들의 권유로 나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다.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쉽게 허락해 주셨다. 요즘 애들은 그래야지. 세상이 달라졌는걸.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직접 매장에 가서 예쁜 핸드폰을 사주셨다. 밤이면 나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그런 나를 보며 말하곤 하셨다. 뭐 보고 있어? 그냥 영화야. SNS 좀 봤어. 그래.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좋아. 엄마의 그 말이 어쩐지 허전하게 느껴졌다. 점점 내 옷차림도 말투도 걷는 모습까지 바뀌어갔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고 립글로스를 바르며 대학 복도를 당당히 걸었다. 어느 날 리마가 말했다. 야, 너 지금 거의 주인공급이야. 손이가 덧붙였다. 곧 누군가 대시할걸? 완전 느낌 와. 그때까지 항상 조용하고 진지하던 친구 지원이는 그런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요즘 너 좀 달라졌어. 조심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처럼 살면 뭐가 달라지는데. 인생은 살아봐야지. 눈치만 보다가 끝나면 뭐해. 그 말에 지원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 무언가가 벗겨진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마치 엄마가 걸었던 길을 이제 내가 걷기 시작한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평소보다 짧은 치마를 입고 걷고 있었는데 낯선 오토바이가 옆에서 천천히 따라왔다. 나는 모른 척하며 걸었지만 어쩐지 그 시선이 싫지만은 않았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그는 방향을 돌렸고 나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났다. 결국 그는 내 번호를 물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번호를 건넸다. 우리의 대화는 그날부터 시작되었고 곧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민석이었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외동아들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 가벼운 사람 아니야. 이런 거 진지한 거야.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너한테 장난칠 마음 없어.
그리고 어느새 그와의 만남은 나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 친구에게 말해. 집에 와서 인사라도 하라고. 얼굴 한번 보면 알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니? 엄마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도전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민석에게 이야기했고 그는 다음 날 저녁 바로 우리 집에 찾아왔다. 민석은 예의 바르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동생들도 곧 그와 잘 어울리게 되었고 엄마 역시 그를 편하게 대해주셨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이마와 소니와도 어울려 쇼핑하고 소소한 사진을 찍으며 조용한 시간을 쌓아갔다. 어느 날 내 핸드폰을 우연히 본 동생이 우리 대화를 보게 되었지만 아무 말 없이 스쳐갔다. 아마도 이미 모든 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다. 결혼해. 그 아이는 널 좋아하잖니. 남편이란 존재는 널 책임지는 존재야. 돈도 보내고 너는 여기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외국 가서 변하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어쩌지? 엄마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널 아무 책임도 없는 존재로 여길 거야. 남편이라는 울타리는 묶인 것 같지만 널 보호해 주는 거야. 엄마의 말엔 어쩌면 현실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아니면 나를 자신처럼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민 끝에 나는 민석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석은 무척 기뻐했고 곧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정식으로 집으로 인사를 왔다. 그의 어머니는 순하고 조용한 분이셨다.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분이었다. 엄마는 서둘러 날짜를 정했고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결혼 후 나는 민석의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낯설고 특별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 그리고 나의 새로운 이름 며느리. 시어머니는 조용하고 어딘가 피로해 보이셨다. 아니, 어쩌면 두려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 결혼 이튿날 시어머니는 오래된 한복을 꺼내 보여주시며 말했다. 이건 다 내가 입던 거야. 나중엔 내가 챙기게 되겠지. 나는 조용히 그것들을 받아들었지만 속으론 생각했다. 이제는 옛날 물건에 머무를 시간이 아니야. 그리고 곧 스스로 새 옷을 사왔다. 며칠 후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여긴 너무 조용해요. 엄마랑 동생들 좀 와요. 엄마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역시 내 딸이야.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지. 이틀 후 엄마와 동생들은 내 신혼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인사를 받긴 했지만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가득했다. 많이 말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리가 있긴 하네요. 잘 지내봐요. 그 다음 날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을 청소하고 커튼을 바꾸고 가구 배치를 바꾸었다. 동생들에게는 일을 나누어 주었다. 누군가는 걸레질을 하고 누군가는 부엌을 정리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에는 불편함이 스며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어느 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몸이 점점 말을 안 들어. 이제는 나 혼자 하긴 힘들어.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어머님은 좀 쉬셔야죠. 나머진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건 입으로만 하는 말일 뿐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린 누구도 실제로 집안일을 할 마음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러 번 조용히 나를 불러 앉히셨다. 라이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하지만 집을 꾸려나가는 책임도 내 몫이라는 걸 잊지 마라. 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 무렵 민석이는 호주에서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매달 송금은 빠짐없이 보내주었다. 그가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엄마, 잘 부탁해. 내가 있으면 난 안심이야. 나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요. 여기 일은 제 책임이에요. 하지만 점점 나는 진짜 이 집의 안주인이라 믿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이제 지시처럼 들렸고
그분의 조언은 잔소리처럼 느껴졌다. 결국 시어머니에겐 오직 일만 남게 되었다. 어느 날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라이야, 이제 넌 민석이의 아내야.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니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 그 순간도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방 안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동생들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까지 추곤 했다. 민석의 돈은 매달 잘 들어왔고 나는 그것을 고스란히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는 말하곤 했다. 이건 다 너희 이름으로 된 돈이야. 조심만 하면 돼. 문제만 안 생기게 해라. 우리 집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다. 새 가구, 새 커튼, 엄마의 책상도 따로 마련해드렸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시어머니는 점점 자취를 감추어 갔다. 민석이와 연락할 때마다 엄마는 말했다. 민석이야, 여기 걱정 말고 내 일만 잘해. 여긴 나이가 다 알아서 해. 그날 밤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은 듯 보였다. 열이 나는 상태에서 내게 물 한 잔 부탁하셨다. 나는 무심코 동생에게 말했다. 물 좀 드리고 약도 챙겨드려. 동생이 갔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눈 속에서 몇 년째 말하지 못한 서운함을 보았다. 그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다. 어차피 민석이의 송금은 빠짐없이 들어왔고 우리에겐 부족한 게 없었다. 그 이상을 바랄 이유도 없었다. 나는 완벽하게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엄마의 말이 곧 결정이었고 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우리만의 세상이 있었다. 그 안에서 민석이의 어머니는 점점 말 없는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계셨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가엔 늘 피로가 묻어났다. 하지만 새벽이면 일어나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그런 와중에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다. 어느 날 나는 무심코 웃으며 말했다. 이젠 시간이 어머님을 불쌍히 여기기라도 하나 봐요.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분명 들으셨을 텐데 늘 그렇듯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다. 우리는 그분께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의 일에서 흠을 잡고 옷에 얼룩이 있다며 핀잔을 주고 반찬에 간이 맞지 않으면 불평했다. 동생들 중 누구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왜 이렇게 자꾸 뭐든 떨어뜨리세요? 손이 왜 그렇게 떨리세요? 시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숙이셨다. 나는 한 번도 그분의 편에 서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엄마와 함께 날선 말들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가 같이 살게 해드렸잖아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고열의 몸은 벌벌 떨리고 얼굴은 누렇게 질려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무심하게 대꾸했다. 나이 드신 분들 원래 그래. 약 먹어봐야 얼마나 낫겠어. 시어머니는 조용히 죽 몇 숟갈 드신 후 방으로 돌아가 누우셨다. 그날 밤 동생이 다급히 말했다. 언니, 어머님 진짜 많이 안 좋아 보여. 병원에 가야 해.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런 건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괜히 난리 피우지 마. 하지만 밤이 깊어질 무렵 어머님은 화장실에 다녀오시다 그대로 거실에 쓰러지셨다. 엄마가 황급히 소리쳤다. 일으켜 드려. 만약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우리 책임지게 생겼잖아. 그제야 나는 어머님 곁에 가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뭐 필요하세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었다. 할 말 있으세요? 그 순간 어머님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멈췄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한텐 아무 소용 없잖니.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감정을 눌렀다. 괜히 흔들리지 마. 이게 다 지나가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마음 한켠에서 질문이 일었다. 만약 민석이가 지금 돌아온다면 이 광경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 한때 의젓했던 엄마는 왜 이토록 말이 없어졌을까? 부엌에서 일하던 그녀는 왜 이제는 마당에만 앉아 계신 걸까? 시간이 참 많이도 흘렀다. 그리고 그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나야, 민서. 나 지금 인천공항 나왔어. 바로 집에 갈 거야.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서프라이즈 주고 싶었어. 너랑 엄마 다 같이 보고 싶었어. 전화가 끊기자 내 손에서 휴지가 떨어졌고 마음속에서는 기이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일렁였다. 조금 후 현관문이 열렸다.
민석은 화난 얼굴로 말했다. 라이야, 방금 도착했어.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석이 거실을 지나 마당으로 향하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마당 한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엎드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 곁엔 엄마와 내 두 동생이 놀라서 울고 있었다. 일어나요, 어머님, 왜 이래요? 그 순간 민석의 세계가 멈춘 듯했다. 그는 허겁지겁 달려가 어머님을 안아들고 방 안으로 모셨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아마 쓰러지며 바닥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민석은 그 폰을 주워 화면을 확인하고 이어폰을 꽂아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도, 동생들도, 나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민석은 핸드폰 화면을 조용히 넘기며 점점 굳어가는 얼굴로 우리를 하나씩 바라봤다. 때로는 나를, 때로는 엄마를. 녹음된 파일 속에는 시어머니의 희미한 목소리, 나의 말투, 그리고 동생들의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민석이 내게 시선을 돌리며 무겁게 말했다. 당신, 그랬잖아. 내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었지. 엄마가 황급히 나서며 변명했다. 얘야, 여자들 말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마음이 앞서서 그런 거지. 우린 나쁜 의도 없었어. 네, 어머님이 너무 조용한 분이셔서 가끔은 말을 좀 세게 했을 뿐이야. 민석은 이를 악물며 쏘아붙였다. 조용한 성격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그분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들에게 맡겼을 때 내 어머니가 이렇게 망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변명하려 했지만 민석은 단호히 끊었다. 넌 이 집의 안주인이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한 것도 결국은 방조였어. 엄마는 침착하게 덧붙였다. 그래도 우리가 모른 척한 건 아니야. 혹시 누가 들어줄까 해서 녹음이라도 해놓은 거지. 민석은 어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는 다시 내게 시선을 돌렸다. 난 너를 믿었어. 그래서 내 아내로 맞았고 내 어머니를 맡겼지. 하지만 지금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뜻이야? 민석아. 민석은 단호한 어조로 외쳤다. 난 너랑 이혼할 거야. 넌 내 마음을 배신했어. 내 어머니를 아프게 했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망쳐놨어. 내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고 엄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동생들은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긴 세월의 침묵과 고통이 마침내 끝난 듯한 표정이었다. 민석은 다시 한번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이건 단지 어머니 한 사람에 대한 일이 아니야. 이건 나에 대한, 그리고 이 가정 전체에 대한 배신이었어.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중얼거렸다. 얘야, 그런 마음 아니었단다. 그땐 그런 상황이었어.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잘랐다. 그건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당신들 모두가 만든 뚜렷한 결정이었죠. 나는 마지막으로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아,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그는 내 얼굴을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관계는 이제 끝났어. 지연아, 내 얼굴엔 그동안 내가 몰랐던 모든 게 다 써 있어. 이제는 사과도 변명도 아무 의미 없어. 나는 멍하니 서서 그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가요. 이 집에서 더는 참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떠나기 전 나를 조용히 한번 바라보셨다. 그 눈엔 오직 하나의 물음만 담겨 있었다. 도대체 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날 밤 내 안에 무엇인가 무너졌다.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언제나 립글로스와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졌던 얼굴. 오늘은 민낯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 지친 표정. 그 얼굴은 내가 만든 세상에 갇혀 있었다. 서랍을 열어 결혼식 날의 사진을 꺼냈다. 준호가 날 바라보며 웃고 있던 그 순간, 그때 우리 얼굴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희망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엄마가 방에 들어오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젠 정말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이 집에 더는 머무르기 힘들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만들어 온 세계는 어느새 내 손을 떠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마당에 꽃은 시들었고 햇살마저 날 비웃는 듯했다. 새로운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린 다시 버텨낼 수 있어.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린 늘 시간을 탓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든 선택이었잖아. 준호가 화를 냈던 것도, 집을 잃은 것도. 이제야 모든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쩌면 준호는 다시 자신의 평온한 삶을 되찾을 것이다. 어디선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평화를 찾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내가 만든 선택, 내가 지닌 기억, 그리고 내가 무너뜨린 관계를 품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사랑과 책임, 상처와 회복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에 따뜻한 햇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